칼날이 노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들이 보낸 살인 청부업자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한 남자가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35살 산골 총각 최민준. 그는 몰랐다. 이 노인을 살리는 순간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천둥 소리가 산등성이를 뒤흔들었다. 최민주는 낡은 우비를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묘목삽과 밧줄이 들려 있었다. 젠장, 이 날씨에 왜 하필. 민주는 자신에게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3일 전에 심어둔 산삼묘목들이 이 폭우에 쓸려 내려갈까봐 가슴이 졸였다. 그 묘목들은 그가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화가 쩍쩍 소리를 내며 진창에 빠졌다. 민주는 손전등을 허리춤에 고정시키고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올라갔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가 산삼밭이 있는 곳까지 반쯤 올라왔을 때였다. 저 아래쪽 계곡 입구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손전등을 껐다. 이 시간에 누가 저기까지 차를 몰고 왔지? 그는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검은색 SUV 세대가 나란히 멈춰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비옷을 입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평범한 등산객이라면 이런 폭우에 산에 올 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해서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람이잖아. 끌려 나온 것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손과 발은 로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민주는 119에 전화를 걸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화면에는 권역외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이 깊은 산속에는 통신이 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빗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처럼.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면서 몸부림쳤다. 하지만 결박이 너무 단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파지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다. 민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다. 이 회장님, 편히 가십시오. 도연 씨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 민주는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칼날이 번쩍였다. 그리고 노인의 옆구리 깊숙이 파고들었다. 노인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축 늘어졌다. 으윽. 민주는 비명을 참느라 이를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사람들은 노인을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삽으로 흙을 퍼붓기 시작했다. 노인의 몸이 점점 흙 속에 묻혀갔다. 안 돼. 안 돼. 민주는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대는 최소 5명. 게다가 무기까지 들고 있었다. 맨손으로 뛰어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흙이 완전히 덮이자 사람들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노인의 소지품들을 한 곳에 모아 불을 붙였다. 지갑, 휴대폰, 시계,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다. 좋아. 철수해. 무전기 너머에서 차갑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가르며 사라져갔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는 한참을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다시 돌아올까봐. 하지만 산속은 다시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가득했다. 정말 갔나?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지늘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대답이 없었다. 민주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살아있어야 돼요. 제발 살아있어요. 손톱 밑으로 돌멩이가 박히고 피가 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다. 있다. 그것은 노인의 어깨였다. 민주는 더 빠르게 흙을 파냈다. 노인의 머리가 드러났다. 얼굴은 흙투성이였고 눈은 감겨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민주는 노인의 입과 코에서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귀를 노인의 입에 가까이 댔다. 희미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어. 그는 노인의 상체를 끌어안고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다. 노인은 자신보다 덩치가 컸지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민준에게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노인을 평평한 곳에 눕히자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티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꽉 눌렀다. 조금만 버티세요. 내가 당신을 살려드릴게요.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준을 바라봤다. 살려주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민주는 노인을 업으려고 몸을 숙였다. 그런데 노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네, 아들이.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마시고요. 민주는 노인을 등에 업었다. 노인의 몸에서 피 냄새와 흙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의 움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길은 가팔랐고 빗물에 미끄러웠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등 뒤에서 노인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공포를 느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등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을 죽이려고 한 놈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빗속에 흩어졌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마침내 민준의 움막이 보였다. 작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모습이었다. 다 왔어요. 그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을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움막 안은 어두웠다. 민주는 서둘러 랜턴에 불을 켰다. 노란 빛이 움막 안을 밝혔다. 이제 상처를 봐야 해요. 그는 벽에 걸린 구급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독약, 붕대, 진통제 등이 들어 있었다. 산에서 혼자 사는 그에게 구급상자는 필수품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젖은 셔츠를 벗겼다. 옆구리에는 길고 깊은 상처가 있었다. 칼날이 정확하게 옆구리를 관통한 것 같았다. 이건 병원 가야 하는 상처인데.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그 살인자들이 병원을 감시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 데만 최소 2시간.
그 전에 이 노인은 출혈로 죽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해. 민주는 과거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다. 그는 소독약을 상처에 부었다. 노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참으세요. 조금만요. 다행히 칼날이 내장까지는 손상시키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봉합이 필요했다. 민주는 구급상자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그는 바늘에 실을 꿰고 상처 부위에 바늘을 넣었다. 노인이 신음을 냈지만 민주는 계속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15분 후 봉합이 끝났다. 민주는 식은 땀을 닦으며 붕대를 감았다. 다 됐어요. 이제 좀 나을 거예요.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주는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떠왔다. 물 마셔요. 그는 노인의 머리를 들어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줬다. 노인이 물을 삼켰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닐까? 하지만 산은 고요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평상 옆에 앉아 노인을 지켜봤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품이 있는 인상이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도 잘 관리되어 있었다. 대체 누구시길래? 그때 노인이 눈을 떴다. 그리고 민준을 빤히 쳐다봤다. 고맙소. 천만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네. 이름은 윤태산. 윤태산? 민준은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다. 어디서 들었더라? 동양그룹. 그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다. 동양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그리고 윤태산은 그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다. 설마 그 윤태산 회장님이세요? 노인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깨달았다. 재벌 회장을 살해하려는 음모. 그리고 자신은 그 유일한 목격자. 그럼 아까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보낸 자들이야. 윤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드님이요? 왜요? 회사가 탐이 났나 보지. 도연이 그놈이. 윤도현. 동양그룹 부회장. 민주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젊고 야심찬 경영인으로 소개되던. 믿을 수 없어. 윤태산이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기운이 빠진 모양이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산속에서 산삼이나 캐며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다. 산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다. 최소 10개 이상. 그들이 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젠장. 민주는 서둘러 랜턴 불을 껐다. 움막이 어둠에 잠겼다. 회장님,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윤태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움막 바닥에 멍석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지하 공간이 있었다. 예전에 김장 김치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여기 들어가 계셔야 해요. 그는 윤태산을 조심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내려보냈다. 윤태산이 신음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숨소리도 최대한 낮추세요. 민주는 뚜껑을 닫고 다시 멍석을 깔았다. 그리고는 평상에 걸터 앉아 침착한 척했다. 손전등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개 짖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렸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손을 떨리지 않게 주먹을 쥐었다.
마침내 움막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민주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쳐다봤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불을 지피는 신용을 했다. 불 피우는 중이요. 그는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움막 안을 둘러봤다. 여기 냄새 지독하네. 야, 너 혹시 노인네 한 명 못 봤어? 민주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 노인이요? 우리 할아버지 말하는 거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새끼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냥 가자.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움막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는 평상 밑을 들여다보고 벽장을 열어보고 천장까지 확인했다. 민주는 계속 바보 같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그리고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들 밥 먹었어요? 나 묵은지 있는데 줄까요?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됐어. 가자.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한 명이 바닥에 멍석을 발로 차봤다. 이 밑에 뭐가 있는 거 아냐?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거기요? 거기는 김치 묻어둔 곳인데. 남자가 멍석을 걷어내려고 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이 팀 서쪽 능선에서 발자국 발견. 즉시 합류하라. 남자들이 멈췄다. 리더가 무전기를 꺼내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그는 민준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가자. 여기 정신 나간 놈밖에 없어. 세 남자가 움막을 나갔다. 민준은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멍석을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태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느라 상처가 더 아팠을 것이다. 나갔나? 네, 다 갔어요. 민주는 윤태산을 다시 평상 위로 옮겼다. 윤태산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에요. 놈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민주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들이 서쪽 능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회장님,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동이 트기 전에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움직여야 해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민주는 배낭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구급약, 물, 마른 옷, 밧줄, 칼. 윤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바지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 작은 방수 케이스를 꺼냈다. 이걸 지켜줘. 이게 뭔데요? 증거야. 도연이 그놈이. 비리 증거. 윤태산이 케이스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케이스를 받아 자신의 배낭 깊숙이 넣었다. 회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 이게 있으면 도연을 무너뜨릴 수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배낭을 짊어졌다. 그럼 더더욱 살아나가야죠. 준비되셨으면 제 등에 올라타세요. 윤태사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났다. 민준이 그를 업자 윤태산이 작게 말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최민준이요. 민준이. 고맙네. 감사는 살아서 하세요. 가죠. 민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다. 그는 반대 방향인 북쪽 능선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탄광 막장이 있었다. 거기서 잠시 숨을 수 있을 것이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윤태산의 생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만 더 버텨요. 그의 중얼거림이 빗속에 흩어졌다. 새벽 4시, 민주는 마침내 폐광 입구에 도착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 왔어요. 그는 윤태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폐광 입구에 나무 판자를 치웠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민주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광은 생각보다 깊었다. 15m쯤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여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는 다시 나가서 윤태산을 데리고 왔다. 윤태산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젠장, 감염이 시작됐나? 민주는 서둘러 윤태산을 바닥에 눕히고 배낭에서 항생제를 꺼냈다. 회장님, 이거 드셔야 해요. 윤태산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물과 함께 약을 먹였다. 물, 더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민주는 윤태산의 머리를 받쳐주며 물을 조금씩 먹였다. 윤태산이 물을 다 마시자 민주는 그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다. 봉대가 피로 젖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감염이 많네. 그는 배낭에서 소독약을 꺼내 상처에 다시 발랐다. 윤태산이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참으세요. 조금만요. 새 붕대를 감고 나서 민주는 자신의 마른 재킷을 꺼내 윤태산에게 덮어주었다.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입구를 지키고 있을게요. 윤태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왜? 날 돕나? 나 때문에 자네도 위험해지는데.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윤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민주는 폐광 입구로 가서 밖을 살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동이 트려면 아직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그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언제 추격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전히 권역 외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는 통신이 불가능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다. 윤태산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가 가진 증거를 안전한 곳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일단 회장님 상태가 좋아져야 움직일 수 있어. 민주는 시간을 벌 방법을 생각했다. 추격자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그때 폐광 안쪽에서 윤태산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윤태산이 악몽을 꾸는지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도연아? 왜 이러는 거냐? 민주는 윤태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열이 더 올랐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물에 수건을 적셔 윤태산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수건을 갈아주며 열을 내리려고 애썼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윤태산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폐광 입구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다. 민주는 다시 입구로 가서 주변을 살폈다.
산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 끈질기네. 민주는 배낭에서 건빵을 꺼내 입에 넣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긴장 때문이었다. 오전 9시쯤 윤태산이 눈을 떴다. 민준 씨, 깨셨어요?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목이 마르네. 민준이 물병을 건넸다. 윤태산이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어디지? 폐광이에요. 일단 안전해요. 윤태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에 고통이 스쳤지만 그는 참았다. 민준 씨 들어주게. 내가 자네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겠어. 지금은 쉬셔야. 아니야. 자네도 알 권리가 있어. 자네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윤태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내 아들 윤도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하지만 너무 야심이 컸지. 회사를 물려받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 윤태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도연이는 내가 살아있는 게 방해가 됐나 봐.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알아챘고 증거를 모았지. 그 방수 케이스 안에 있는 게. 그래. USB야. 거기 도연이의 비리가 전부 담겨 있어. 횡령, 배임, 탈세. 모든 것이. 윤태산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도연이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했어. 아들이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도연이가 먼저 움직였어. 회장님을 없애려고. 그래. 나를 산속에 불러내서. 자네도 봤듯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에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다. 회장님, 그 USB를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죠? 그게 문제야. 도연이는 경찰 안에도 사람을 심어뒀어. 함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하죠? 윤태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울에 내 오랜 친구가 있어. 이종석이라는 변호사야. 그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USB를 전달해야 해. 서울이요? 여기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산 전체가 포위됐는데. 방법을 찾아야지. 자네가 나 대신 가줄 수 있나? 민주는 놀라서 윤태산을 쳐다봤다. 저요? 저 혼자요? 내 상태론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자네라면 가능할 거야. 산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민주는 망설였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산골 사람일 뿐이었다. 이런 거대한 음모에 휘말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윤태산의 눈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신뢰가 가득했다. 알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윤태산이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는 읽을 수 있었다. 이종석 변호사, 이 사람을 찾아가게. 그리고 이 암호를 말해줘. 봄날의 벚꽃은 언제나 아름답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명함과 USB를 배낭에 넣었다. 회장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조심하게. 도연이 수아들은 냉혹해. 자네를 발견하면 죽이려 들 거야. 알고 있어요. 민주는 폐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추격자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서쪽과 남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북동쪽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저쪽으로 가야겠어. 민주는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갑자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주는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두 명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차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어? 그 노인네가 어디 숨었는지. 산이 너무 넓어. 부회장님이 화내실 텐데. 어쩔 수 없잖아. 계속 찾는 수밖에. 남자들이 지나가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때 발밑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거기 누구야? 남자들이 돌아섰다. 민주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잡아. 총소리가 울렸다. 총알이 민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그재그로 뛰며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다. 젠장, 놓쳤어. 무전기 불러.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다. 10분쯤 더 달렸을까? 민주는 작은 계곡에 도착했다. 물소리가 들렸다. 그는 계곡으로 뛰어내려가 물속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민주는 숨을 참고 바위 밑에 몸을 밀착시켰다. 곧이어 추격자들이 계곡 위에 나타났다. 어디로 갔지?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 민주는 물속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1분, 2분, 3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물 위로 내밀고 숨을 들이마셨다. 캬,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 좋았다. 주변을 살피니 추격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 휴! 민주는 물에서 나와 젖은 옷을 짜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민주는 마침내 산을 벗어나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하지만 USB는 안전하게 배낭 속에 있었다. 그는 마을 공중전화로 가서 윤태산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종석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봄날의 벚꽃은 언제나 아름답다. 전화 너머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윤 회장님이 보내신 겁니까? 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주는 주변의 표지판을 확인했다. 강북면 입구입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후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친 몸을 쉬었다. 2시간이 지났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혹시 저예요. 민준이 일어섰다. 이종석이 민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차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이종석이 시동을 걸며 물었다. 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곳에 계세요.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USB를 꺼내 이종석에게 건넸다. 이종석이 USB를 받아들고 무게감을 느꼈다. 이게 회장님 아드님의 비리 증거라고 하셨어요. 이종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도현 부회장이 정말 회장님을.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민주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종석은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어떻게 자식이. 변호사님, 이걸로 윤도현을 막을 수 있나요? 이종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USB만 있으면 윤도현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윤도현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경찰 안에도 그의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움직였다간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윤도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종석이 민준을 쳐다봤다. 당신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살인 시도 현장을 목격했으니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윤도현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윤태산의 얼굴이 떠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믿어준 그 노인. 할게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이종석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차가 서울 방향으로 달렸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서울. 이종석의 법률사무소. 민준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종석은 컴퓨터 앞에서 USB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건 엄청난데요. 이종석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윤도현이 지난 5년간 회사 돈 3천억 원을 빼돌린 증거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샀습니다. 민준이 휘파람을 불었다. 3천억이라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도 있어요. 심지어 판사한테도. 이종석이 화면을 돌려 민준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정치인과 판사들의 이름, 그리고 받은 금액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이종석이 USB를 안전한 금고에 보관했다. 일단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둡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연락할게요. 어느 언론사요? 진실탐사팀으로 유명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PD한테 연락해 볼게요. 이종석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김 PD님? 저 이종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으실까요? 아주 큰 특종입니다. 전화 통화가 10분 정도 이어졌다. 이종석이 전화를 끊고 민준을 쳐다봤다.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그날 밤 민준은 이종석이 준비해준 호텔에서 잤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재벌가의 음모와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종석과 민준은 MBC 방송국으로 향했다. 김 PD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김 PD님도 건강하시죠?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목격자 최민준 씨입니다. 김 PD가 민준과 악수를 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특종이 뭔가요? 이종석이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양그룹 윤도현 부회장이 친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김 PD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종석이 USB를 꺼내 보여줬다. 김 PD는 USB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꼈다. 정말입니까? 최민준 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윤도현의 비리 증거가 가득합니다. 김 PD의 얼굴에 흥분이 번졌다. 편집실로 가시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편집실로 이동했다.
김 PD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다 증거 파일입니까? 네. 횡령, 배임, 뇌물공여.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김 PD가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방송되면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윤도현의 영향력이 상당하니까요. 김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철저하게 검증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다만요. 최민준 씨가 인터뷰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어야 신빙성이 높아지니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각오는 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하겠습니다. 신호는 최대한 보호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민주는 인터뷰를 녹화했다. 그는 폭풍 우 치던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인분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묻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김 PD가 질문을 이어갔다. 그 노인분이 윤태산 회장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구조한 후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시킨 일이라고.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는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증언했다. 녹화가 끝난 후 김 PD가 말했다. 이틀 후 방송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안전한 곳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종석과 민주는 방송국을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이종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제가 이종석입니다. 뭐라고요? 이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민준을 쳐다봤다. 윤 회장님이 공격받았대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제가 폐광에 두고 온 게 화근이었나?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윤태산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다. 윤태산 회장님의 지인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수술실을 가리켰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상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가 재발하고 새로운 타박상도 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제가 더 잘 숨겨뒀어야 했는데. 이종석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윤도현이 더 철저하게 수색한 거예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회장님의 지인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윤태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민준과 이종석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다. 온갖 기계들이 윤태산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병원 복도에 소란이 일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4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다. 폭풍 우 치던 그날 밤 무전기 너머로 들렸던 그 차가운 목소리. 윤도현. 민준이 이를 갈았다.
윤도현이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민준과 이종석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이종석 변호사, 여긴 웬일이십니까? 윤 회장님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윤도현이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제 조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윤도현의 시선이 민준에게 오래 머물렀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듯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발견되신 겁니까? 산에서 실종되셨다고 들었는데. 이종석이 빠르게 대답했다. 등산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등산객은 어디 있습니까?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윤도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윤도현이 윤태산의 침대 옆에 서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 인간이.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이종석이 민준을 말렸다. 10분 후 윤도현이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는 병원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 이종석이 말했다. 우리도 가야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회장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병원에 경찰도 있고 경호원도 배치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민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되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친아들의 사주로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김 PD의 목소리가 무겁게 화면을 채웠다. 본 프로그램이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동양그룹 윤도현 부회장은 아버지인 윤태산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화면에 산속 지도가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 전 폭풍우가 치던 밤, 윤 회장은 이 깊은 산속으로 납치되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민준의 인터뷰가 나왔다. 저는 그날 산에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노인을 구덩이에 묻는 장면을요. 저는 그들이 떠난 후 그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USB에 담긴 증거 서류들이 공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도현 부회장의 각종 비리입니다. 횡령액만 3천억 원에 달하며 정치인과 사법부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들끓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윤도현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다. 동양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도현 부회장, 사실입니까? 아버지를 정말 살해하려고 하셨습니까? 윤도현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 올랐다. 한마디의 대답도 없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동양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이종석의 사무실. 민주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검찰, 윤도현 부회장 긴급 체포. 드디어 잡혔네요. 민준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윤도현에게는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어요. 이종석의 말대로였다. 윤도현 측 변호사들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이는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무고합니다. 목격자라는 사람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잖습니까? 언론은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윤도현을 옹호하는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다. 재벌 2세에 대한 마녀사냥 아닌가?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민주는 분노했다.
저 인간들은 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돈의 힘입니다. 윤도현이 언론사에 광고비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검찰은 윤도현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피고인 윤도현을 존속살인 미수,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공판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윤도현, 일어서시오. 윤도현이 일어섰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서류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다. 하지만 윤도현 측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다. 재판장님, 이 USB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소위 목격자라는 사람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재판은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는 방청석에 앉아 답답함을 느꼈다. 이러다가 저 인간이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장님, 여기 휴대폰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청부업자와 통화한 내역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윤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청부업자에게 5억 원이 송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반박했다. 그건 정상적인 사업 거래였습니다. 사업 거래라면 명목이 뭡니까? 그건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은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윤도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이종석의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이종석 변호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윤도현 청부살인 사건의 실행범 중 한 명입니다. 이종석과 민준이 서로를 쳐다봤다. 제가 자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역 근처입니다. 만날 수 있으실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종석과 민주는 서둘러 서울역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철수 씨입니까? 네. 이종석 변호사님이시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왜 자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박철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증언할 수 있습니까? 윤도현이 당신에게 지시했다고. 네. 저한테 직접 연락했습니다. 5억 원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철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계좌 내역도 있고요. 이종석이 휴대폰을 받아 재생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5억 원은 일이 끝나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났다. 이종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검찰에 함께 가시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카페 밖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조심하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유리창이 깨지며 총알이 날아들었다. 엎드리세요. 세 사람은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다. 뒷문으로. 이종석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기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은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저쪽으로. 민준이 앞장서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잡아. 놓치지 마. 그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 세 사람이 택시에 올라탔다.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차를 타고 쫓아왔다. 더 빨리 가주세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기사가 놀라서 엑셀을 밟았다. 택시가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차도 빨랐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다. 저기 경찰서가 보입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급선회하며 경찰서 앞에 멈췄다. 세 사람이 황급히 내려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추격자들의 차는 경찰서 앞에서 멈춰섰다가 방향을 돌려 사라졌다. 휴!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서 안에서 박철수는 정식으로 자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술했다. 윤도현 부회장이 저한테 직접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형사가 진술서를 받아 적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통화 녹음과 계좌 내역이 있습니다. 박철수의 증언과 증거는 즉시 검찰에 전달되었다. 다음 날 긴급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박철수를 증인석에 세웠다. 증인 선서하시오. 박철수가 선서를 했다. 증인은 피고인 윤도현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윤태산 회장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윤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고인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네. 전화로 직접 지시했고 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여기 녹음과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윤도현의 변호사가 급히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증인, 당신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자수한 것입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판사가 말했다. 증거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윤도현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국과수의 검증 결과가 나왔다. 제출된 녹음 파일과 통장 사본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윤도현의 유죄는 거의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박철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여론도 윤도현에게 등을 돌렸다. 페르나 윤도현, 법의 심판을 받아라. 동양그룹 불매운동.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머물고 있던 호텔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민준은 룸서비스를 시킨 적이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에는 룸서비스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트레이가 아니라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열어요. 알고 있어. 민주는 서둘러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민주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살려줘.
민준이 로비로 뛰어내려와 소리쳤다. 호텔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추격자는 민준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멈춰섰다. 그리고는 방향을 돌려 사라졌다.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호텔에 와서 조사를 했지만 추격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당분간 경호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조언대로 민준은 경호원을 고용했다. 이종석도 마찬가지였다. 윤도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요? 증인들이 사라지면 재판이 무산될 테니까요. 민준은 긴장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철수가 구치소에서 의문사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발표였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의심스러웠다. 자살이라니. 누가 믿겠어요? 민준이 분노했다. 윤도현의 손이 구치소 안까지 뻗친 겁니다. 이종석도 침통한 표정이었다. 박철수의 죽음으로 재판은 난관에 부딪혔다. 핵심 증인이 사라진 것이다. 재판장님, 증인이 사망하여 더 이상 증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안타까워했다. 윤도현 측 변호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판장님, 이제 남은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피고인을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민준은 절망적이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에게는 아직 윤태산 회장님이 계십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서 증언하시면. 하지만 회장님은 아직 의식이 없잖아요. 바로 그때 이종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정말입니까? 이종석의 얼굴이 밝아졌다. 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대요. 정말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윤태산이 눈을 뜨고 있었다. 비록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회장님, 민준이 다가갔다. 윤태산이 민준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고마웠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종석이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윤태산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도연이 그놈이. 끝까지. 회장님, 재판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증언이 있어야 윤도현을 벌할 수 있습니다. 윤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내가 직접 법정에 서겠네. 일주일 후 윤태산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증인 윤태산, 앞으로 나오시오. 윤태산이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앞으로 이동했다. 증인, 선서하시오. 윤태산이 떨리는 손을 들어 선서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 당신은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윤태산이 윤도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아들, 윤도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윤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살해 직전에 실행범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편히 쉬시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그 외에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증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검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질문하실 것은? 윤도현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 아들을 미워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산이 쓸쓸하게 웃었다. 미워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도. 조작이라면 국과수에 다시 검증을 의뢰하시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윤태산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윤도현을 향해 말했다. 도현아,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돈과 권력만 물려주려고 했지.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 주지 못했어. 그게 아버지의 잘못이다. 윤도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윤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법정이 숙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판사가 정리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윤태산이 휠체어를 타고 자리로 돌아갔다. 민준이 그를 맞이하며 손을 잡았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윤도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윤도현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다. 또한 추징금 3천억 원을 명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윤도현이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태산이 휠체어를 멈추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기자들을 막아섰다. 회장님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에서 윤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않아.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잖나. 윤태산이 민준을 쳐다봤다. 내게는 이제 아들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회장님, 내 양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나? 민준은 놀라서 윤태산을 쳐다봤다. 양아들이요?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해.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윤태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6개월 후 민준은 정식으로 윤태산의 양아들이 되었다.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그는 이제 최민준이 아니라 윤민준이었다. 동양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윤태산이 단상에 섰다. 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사들이 놀라서 술렁였다. 그리고 제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윤민준 부사장이 차기 회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일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윤민준 부사장은 경영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질문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준비시킬 겁니다.
앞으로 3년간 저와 함께 일하며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가 출신도 아니고 그게 더 좋습니다. 민준 씨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윤태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산과 민준은 회장실로 갔다. 아버지,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해했다. 할 수 있어. 자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게 뭔데요? 정직함과 용기야.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 윤태산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은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 모든 분야를 하나씩 익혔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경영 용어도 낯설고 숫자도 복잡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민준이 머리를 싸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공부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이제 제법 회사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민준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이제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15% 감소했네요. 원인이 뭔가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대책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민주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2년이 지났다. 민주는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회사의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다. 이번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부회장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산이 말했다. 제가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나는 자네를 믿네. 민주는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를 맡았다. 현지 조사부터 공장 설립까지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현지 규제.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1년 후 베트남 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다. 민준 부회장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윤태산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3년이 지났다. 드디어 민준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 왔다. 동양그룹 본사 대강당.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동양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은커녕 서울에도 거의 와본 적이 없었죠.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윤태산 전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다. 앞으로 저는 2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직한 경영입니다. 비리나 부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둘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겠습니다. 민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윤태산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윤태산이 민준을 꼭 안았다. 고맙네. 자네가 내 최고의 작품이야. 2사람의 포옹을 보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회장으로서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첫째, 투명 경영.
모든 회계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했다. 둘째, 직원 복지. 임금을 인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셋째, 사회공헌. 이익의 10%를 재단을 통해 기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그의 예상은 맞았다. 동양그룹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동양그룹 제품을 선호했다. 동양그룹은 정직한 회사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2년 후 동양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선정되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민준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고 당당하게 일합시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윤도현은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 민준이가 회장이 됐다고?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회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었어. 아버지를 배신했으니까. 윤도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5년 후 민주는 면회를 신청했다. 윤도현을 만나러 온 것이다. 왜 왔나? 윤도현이 냉담하게 물었다. 형님을 보러 왔습니다. 형님? 아, 우습군. 내가 너를 인정한 적 없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가 형제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면회 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윤도현의 표정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형님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비록 용서는 못하셨지만. 윤도현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잘못했어. 돈 때문에 미쳤던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계시잖아요. 민준이 윤도현의 손을 잡았다. 형님, 출소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윤도현이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고맙네. 윤도현이 울먹였다. 아니, 고마운 건 저예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형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다면 제가 아버지를 구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도 산속에서 산삼이나 캐고 있었겠죠.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네, 형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자네를 후계자로 삼은 게 이해가 돼.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하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준은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윤도현도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다. 10년 후 민준은 50세가 되었다. 그리고 동양그룹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검소했다. 사치스럽지 않았고 늘 직원들과 함께했다. 회장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십니까? 비서가 놀라서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직원들이 먹는 음식이 맛있는데 왜 따로 먹어? 민주는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고맙네. 오늘 메뉴가 뭐야?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오, 내가 좋아하는 거네. 민주는 직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다. 이런 모습이 SNS에 올라가면서 동양그룹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다. 동양그룹 회장,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 식사. 서민적인 재벌, 윤민준의 매력.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윤태산을 찾아갔다. 윤태산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구내식당 일화를 들려줬다. 하, 그래. 자네답니다. 윤태산이 흐뭇하게 웃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렇네. 그때 자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뭔데요? 자네를 아들로 삼은 거야. 윤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자네는 내가 꿈꾸던 완벽한 후계자야. 정직하고 용감하고 따뜻하지. 민주는 윤태산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윤태산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정계, 재계, 언론계. 수많은 사람들이 윤태산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민주는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잘 가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내 전 재산은 윤민준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민주는 그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언론이 감동하며 보도했다. 윤민준 회장, 상속받은 재산 90% 기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민준의 선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으며 의료 소외 지역에 병원을 지었다. 제가 산속에서 어렵게 살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누군가가 되려고 합니다. 민준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5년 후 윤도현이 출소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민준이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민준아. 윤도현이 민준을 껴안았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 시작해요. 민준은 윤도현을 회사로 데려갔다. 그리고 평사원 자리를 주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면서요. 윤도현은 열심히 일했다. 과거의 자만심은 사라지고 겸손한 자세로 동료들에게 배웠다. 5년 후 윤도현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형님, 축하해요. 고맙네. 자네가 기회를 줘서 여기까지 왔어. 형님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20년 후 민주는 70세가 되었다. 이제 은퇴할 나이였다.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민준이 말했다. 윤도현 전무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술렁였다. 하지만 회장님, 윤도현 전무는 정가자가.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예요.
윤도현 전무는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준이 윤도현을 쳐다봤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도현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형제니까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그날 저녁 민준은 산으로 갔다. 20년 전 그가 살던 그 산. 낡은 움막은 이제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관이 서 있었다. 윤민준 회장 기념관. 안에는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폭풍 후, 구출, 재판, 그리고 성공. 민준은 전시물들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내 인생이 정말 영화 같았네. 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윤태산의 대답 같았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다. 오, 우리 예쁜이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가 산에서 증조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요. 민주는 웃으며 손주들을 안았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해줄까? 네. 민주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에 폭풍 후 치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기를, 정직함, 용기,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를 구했고, 증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아들로 삼으셨단다. 와, 그리고 할아버지는 배웠어.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데요? 사람의 마음이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돕는 마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막내 손주가 말했다. 그래, 우리 예쁜이.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민주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이 따뜻함, 이 행복. 이것이 그가 산속에서 윤태산을 구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선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민주는 서재로 가서 윤태산의 사진을 꺼내봤다. 아버지, 오늘 도연 형님이 회장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죠? 사진 속 윤태산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산골 총각이 이렇게 큰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25년 후, 민주는 95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대통령도 직접 조문을 왔다. 윤민준 회장님은 한국 경제의 전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인격자셨습니다. 동양그룹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장례 행렬이 산으로 향했다. 민준의 유언대로 그가 윤태산을 구했던 바로 그 산에 묻히는 것이었다. 산 정상에는 이미 윤태산의 묘가 있었다. 민주는 그 옆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두 사람이 잠들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진정한 부자였던 두 사람. 윤도현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민준아,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그는 목 놓아 울었다. 민준이 내가 나를 다시 살렸어. 민준이 내가 없었다면 나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윤도현은 두 무덤 앞에 절을 올렸다. 아버지, 그리고 민준 동생. 저는 남은 생을 민준 동생이 가르쳐 준 대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남을 돕는 삶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나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변호사가 낭독했다. 첫째, 동양그룹의 지분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사람들이 놀라서 술렁였다. 둘째, 개인 재산은 모두 윤민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셋째, 이 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민준은 죽어서도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의 장학재단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왔다. 저는 윤민준 장학생 일기입니다. 장학금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기예요.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장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민준의 뜻을 이어갔다. 그가 구한 산에는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조성되었다. 입구에는 커다란 조형물이 세워졌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업고 있는 모습이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민준이 윤태산을 구했던 그 장면. 조형물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 그런 용기를 보여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산골의 평범한 총각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았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니. 아이들은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저 아저씨처럼 용감해질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넌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민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제목은 산속의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남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았다. 50년 후 동양그룹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 소유 기업이 되어 있었다. 민준의 유언대로 회사 로비에는 민준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 윤민준 회장. 신입사원 교육 첫날 모든 직원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이 몸담을 이 회사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업주는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골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용기와 정직함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듣는다. 여러분도 민준 회장님처럼 되세요. 정직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교육이 끝나면 모든 신입사원들은 민준의 묘를 참배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저도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민준의 정신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었다. 100년 후 역사학자들이 민준의 삶을 연구했다. 윤민준은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한 교수가 발표한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변화를 이끈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질문한다. 재벌 개혁입니다. 그는 재벌이 독점하던 기업을 직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한다. 또한 그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학생이 묻는다.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구하는 용기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교수가 감동적인 표정을 짓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분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가 되었다. 그가 살았던 상골 마을에는 기념관이 세워졌다. 윤민준 생가터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실제로 그가 살던 움막은 없어졌지만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 작은 움막에서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설명한다. 그리고 어느 폭풍우 치던 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움막 안을 들여다본다. 낡은 평상, 구급상자, 랜턴. 모든 것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죽어가는 노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죠. 와, 관광객들이 감탄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갑자기 얻은 부와 권력을 사회를 위해 썼습니다. 가이드가 강조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이 기념관을 찾는다. 그리고 민준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특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이에요. 민준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가 윤태산을 구했던 바로 그 장소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다. 생명의 사당. 매년 그날 폭풍우가 쳤던 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추모제를 지낸다. 오늘 우리는 윤민준과 윤태산을 기억합니다. 사회자가 말한다. 한 사람은 용기로 생명을 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이 묵념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삽시다. 용기 있게 감사하며 나누면서. 추모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 그리고 정상에 있는 두 무덤을 참배한다.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들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인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이곳에서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